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글로벌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 강좌의 첫 강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로 강의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의 이동은 교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 우리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한국어 교육이란 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굉장히 대담한 그냥 질문을 바로 던졌는데요. 제가 자,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한국어를 교육하는 행위를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대상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재외동포 그리고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어냐? 제일 먼저 제1 언어 혹은 이건 국어입니다. 그래서 Korean as first or national, 그죠? 그래서 제1 언어 혹은 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Korean as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제2 언어이고 그 바로 밑에는 보시면 foreign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2학년, 3학년, 4학년이실 것 같은데 second language와 foreign language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조금은 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어를 이제 제2 언어로서 배운다. 이거는 제1 언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제1 언어. 그러니까 모국어가 어떤 다른 언어가 있고 한국어를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세컨 랭귀지로 배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는 사실 제1 언어도 아니고 제2 언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순수하게 이제 뭐 취미나 뭐 학습이나 교육과정 상에 그런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2 언어까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돼요. 네,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사실 한국에 사는 사람, 그래서 유학생이나 그 직장인들 말하는 거겠죠. 주재원들. 자,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주로 수업에서 교실에서 배우는 학습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것은 한국어가 이제 어떤 언어냐 하는 것과 과연 우리가 한국어의 어떤 점을 좀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한국어 교육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로서 이제 첫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좀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세계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제 우리가 글로벌 공생을 이제 키워드로 하는 그런 이제 5개 대학 컨소시엄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좀 찾아보자. 또 소통하자. 세계인들과 소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도 하나의 이제 세계어로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퀴즈인데요. 바로 여러분 한국어와 계통적으로 관계가 없는 언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자, 몽골어다, 튀르키예어다, 우르드어다, 우즈벡어다, 혹은요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정답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눈에 좀 담아주세요. 자, 몽골어, 튀르키예어, 우르드어, 우즈벡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세계 언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4년에 발표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상에는 7,164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세계 인구의 80%가 불과 20여 개의 언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군서 언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스완이라는 사람은 이제 2001년에 언어를 4가지 범주로 좀 나누게 됩니다.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그 언어가 소통이 직접적이냐 아니면은 몇 다리를 건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파우프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세계화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언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세계화를 논의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러스킨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언어 시장에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또 무엇이 한국어의 가치를 결정하는지 이런 등등의 한국어의 위치, 위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는 세계어로서의 한국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Korean language as a world languag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후파우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다. 드스완이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자 지금 언어가 제일 밑에 제일 큰 타원부터 시작할까요? 군서어가 있고 그 위에 중심어가 있고 그 위에는 상중심어가 있고 그 위에는 초중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시듯이 맞습니다. 사실 수많은 군서어 중에 아까 우리가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대부분은 군서어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어라는 것은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나라의 국어라는 이름이 붙는 언어를 우리가 중심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국의 국어는 뭘까요? 한국어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국어는 일본어, 필리핀의 국어는 필리핀어 혹은 타갈로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중심어는요. 이게 무슨 언어일까요? 예, 중심어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네요. 13개 정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어를 말하는 두 사람이 모여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에서 그 아무나 이렇게 두 사람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 두 사람을 소통하게 했더니 그 두 사람이 쓰는 언어가 상중심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3개 언어가 그런 언어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어는 여기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 인구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쭉 보시면 아랍어, 중국어, 영어 이런 순으로 쭉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초중심어를 볼까요? 초중심어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중심어를 모국어로 쓰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잘 통하는 언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산정을 해봤겠죠. 영어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중심어에 말레이어를 말하는 사람과 터키어를 말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건 영어군요.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드스완의 이 이론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퀴즈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그루가 사실 알타이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자, 튀르키예어 파, 그 다음에 몽골어 파, 그 다음에 만주 퉁고서 파, 그 다음에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5개 어파를 우리가 모두 합쳐서 알타이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라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살짝 힌트만 드리면요. 그 오른쪽에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아이가 우리 이제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예요. 네. 그런데 미국의 언어학자인 스티븐 핑커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언어학적인 부모 없는 아이, 고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교육부의 중요한 사업이 글로벌 공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소스 코디네이터에서 우리는 세계인과 소통함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그 세계적인 국제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구현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용감한 전사들이죠. 예. 우리는 선구자가 될 텐데요. 자, 언어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기 위한 기록이 사실상 우리 인간의 생물의 다양성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말하자면 언어 다양성에 대한 보존과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language diversity 해서 영어로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 생물 다양성과 함께 인류의 평화로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생물 다양성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 그게 물리적인, 그래서 동물이라든지 환경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언어 다양성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인류의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하고 지속시켜온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공존과 공영에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언어 속에는 그 언어 사용 공동체에 오랫동안 축적되고 계승된 그 나름의 지식, 그리고 지혜, 문화, 전통, 인생관, 세계관 등의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인류의 아주 공동 기반이 되는 그런 문화유산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이 있어요. 알타이어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그 아시아의 지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복잡한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까지 알타이 언어 혹은 알타이형 언어라는 이름으로 불린 언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반도에도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서울이 표기가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쉬운 5개를 알타이어라고 보고, 그 번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55번이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알타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대륙이 대부분이지만 중국어는 결코 알타이 언어도 아니고 알타이형 언어도 결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그 어족이고 다른 유형의 언어입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명칭이 알타이 언어 혹은 알타이형 언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렇게 갸우뚱하실 텐데요. 계속 한번 보시죠. 네. 자, 2008년 호주에서는요, National Sorry Day 해서 이게 굉장히 좀 슬픈 날. 예. 왜 좀 이렇게 그 유감의 표현, 뭐 이렇게 미안한 표현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언어 문화의 다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자. 새롭게 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무장을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이런 기념일이 정해지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토착민들과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언어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이제 개탄을 하면서 호주 정부에서 이런 강력한 이런 하나의 조례를 만든 거죠. 같은 호주인이 원주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 역대 정부의 법과 정책에 대해 사과합니다. 긍지를 지닌 사람들과 자랑스러운 문화에 가해진 멸시와 비하에 대해 우리는 사과합니다. 과거의 불의는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호주 대륙에 있는 그런 다양한 원주민어들에 대한 그런 다양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겠다. 그런 이제 다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념이 되겠죠. 네. 아시다시피 아마 직접 책을 읽은 친구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레비 스트라우스의 슬픈 열대, 이런 아주 귀한 인류 문명의 그런 문명의 언어와 문화들이 그 소멸되고 학대받고, 그런 우리 곁에서 영원히 없어져 버린 그런 슬픈 사연을 담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기록이라는 것은 다큐멘테이션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알타이어에서 행해진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알타이형 언어 혹은 알타이 언어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39개 언어에 대해서 80여 개의 방언을 조사를 했고, 다양한 음성, 사진, 동영상 자료가 구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일한 질문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걸 이제 언어 조사라고 해서 뭐 필드 워크, 뭐 언어 조사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죠. 그래서 다양한 제보자들, 다양한 언어의 제보자들에 의해서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네, 균질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즉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대륙에 퍼져 있는 많은 그런 그 최대 아까 55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을 이제 자료를 집대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자료는 세계 유일의 정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대체 불가능한 그런 컬렉션입니다. 특히 만주어를 구어로 수집하고 구축한 자료는 정말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5년에는요, Memory of the World 해서 이 어떤 굉장히 선택된, 선정된 좋은 자료들이 언어 아카이브에 구축되는 그런 또 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됐습니다. 즉 알타이어에 대한 언어 조사들, 그 구축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시카고 대학의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 도서관에도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알타이어의 조사를 이끈 우리 국내의 그 절멸 위기 알타이어 언어 조사 구축 사업단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런 큰 업적, 아주 뜻깊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언어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요. 언어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과 함께 우리 그 지구의 생태계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지금 언어 다양성. 그리고 우리는 이 절멸 위기의 언어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의 보존에 기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자료는 또 아카이브를 통해서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카이브를 통해서 세계 학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유지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절멸 위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절멸 위기의 언어가 있습니다. 총 우리가 6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절멸 언어입니다. 절멸 언어는 그야말로 자가 없는 언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절멸 임박 언어인데요. 절멸이 임박했다. 매우 가까워졌다 해서 상당히 위기가 높은 언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수십 명의 노년층만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절멸 위기 언어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상당수의 사용자가 존재하긴 하지만 어린이가 쓰지 않는 언어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절멸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은 절멸 위기 언어입니다. 말 그대로 절멸 위기인데 부분적으로 어린이도 쓰지만 이건 크게 봤을 때 뭔가 상당히 운명이 눈에 보이는 그런 언어를 즉 사용자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언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죠, 여러분의 잠재적 절멸 위기입니다.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 사회의 공용어가 아니거나 상당히 열세에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니까 어린이가 뭐 집에서만 쓴다든지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언어를 말하겠죠. 다음은 이제 가장 건강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ot endangered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어는 몇 번일까요? 예. 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임무가 큽니다. 예. 여러분, 제가 뭐를 부탁드리는지 잘 아시죠? 예. 자, 그러면 한국어 한 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동북아시아 한반도에 주로 거주하는 한민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국내 외국인 이주민 및 또 타 지역의 타민족에 의해서도 외국어로 학습되는 언어,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 이제 한국어를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따가 몇 가지 통계를 볼 텐데요. 세종학당만 해도 학습자 수가 엄청납니다. 이제 10만 단위로 확 늘고 있어요. 네. 자, 아시다시피 토픽, 예, 응시자,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40만 가까이 육박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화자인데요. 한국어 화자는 여기는 약 8,200여만 명 들어있지만, 제가 막 직전에 살펴본 바로는 8,100만입니다. 예. 좀 줄었어요. 예, 2018년에 남한이 5,100만 명이고 북한이 2,400만 명으로 통계에는 나와 있지만 지금은 줄었습니다. 이따가 2024년도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재외동포 700여만 명 해서 제가 올해 기준으로 그 에스놀로그 옆에 이제 그 파란 네모에 있죠? Languages of the World 해서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가끔 잘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한국어의 그런 상황이 좀 운명을 제가 좀 빨리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바로 찾아보는데요. 지금 27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3년에는 13위였어요. 근데 지금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다른 나라들이 출산율이 올라가고 인구가 증가하는 사이에 우리는 떨어지고 있나 봅니다. 네. 자, 이 알타이 언어를 그냥 만추, 퉁구스어파, 몽골어파, 튀르커파인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굉장히 몇 개 빼놓고는 낯선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알타이어 혹은 알타이형 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세계 20대 언어와 사용 인구인데요. 2024년 에스놀로그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등부터 그냥 쭉 한번 볼게요. 자, 영어, 그리고 옆에는 계통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사용자 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15억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죠. 예, 영어, 북경어, 힌두어 되어 있고 계통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아요. 영어는 인도 유로피안 중에서도 게르만어, 예, 이렇게 이제 옆에 제가 다 붙여놨어요. 그다음 영어, 북경어, 힌두어, 스페인어, 또 아랍어인데 이거는 현대 표준 아랍어를 말합니다. 모던 스탠다드.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벵골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우르드어. 수긍이 가시죠. 예, 역시 인구가 많은 곳의 언어들이 주요 언어로 1등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바어, 독일어, 일본어, 피진어, 아랍어.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사용 인구 수가 이제 1억 근처로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랍어, 마라티어, 텔루구어, 티르키예어, 하우자어, 타밀어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자, 20위까지 나왔는데 우리 한국어가 원래 13위에 들어있었는데 최고 기록이 13위였는데 지금 20위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일본어 옆에 다른 언어는 지금 큰 계통 옆에 작은 어군까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바로 위에 독일어 같으면 인도 유로피언 하고 게르만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그냥 야포닉하고 옆에 이제 비어 있어요. 제이포닉하고 비어 있는데 한국어도 코레아닉하고 비어 있어요. 이 말은 일본어와 한국어와 일본어를 알타이어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즉, 현재 시점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는 알타이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가능성 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연구를 하면 되는데 유사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상과 저변에 있어서 한국어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어는 이제까지 비인기 언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교포학습자들의 계승어, 또 2000년대 이후에 유학, 그 다음에 한류의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학습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가 개설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어 교육학은 또 학문 분야로서도 제2언어 습득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아주 수월성이 탁월한 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나요? 선생님, 그 끝에 조금 잘라야 되는데 그냥 가도 될까요? 자르시는 거는 예. 그 파일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죠? 예, 예. 그럼